자, 이제 그 디스크 관리하고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라는 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디스크를 관리하는 최소의 단위는 이 섹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은 뜯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원판들이 있고, 그 원판에는 이런 식으로 트랙이 동심원들이 여러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각각의 동심원들은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작은 조각이 바로 섹터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를 관리하는 최소 단위가 바로 섹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의 섹터는 이 디스크 내부에서 관리를 하는 단위이고, 섹터의 데이터를 읽고 쓰라는 요청은 이제 디스크 컨트롤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디스크 외부에서는 그러면 이 디스크를 접근하는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저장은 섹터에 돼 있겠지만 디스크 외부에서는 그 로지컬 블럭, 논리적인 블럭 단위로 디스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외부에서는 디스크 접근의 최소 단위가 논리적인 블럭이 되고, 이 논리적인 블럭이 섹터에 매핑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의 외부, 뭐 다르게는 컴퓨터 호스트의 내부에서는 디스크를 접근할 때 로지컬 블럭 단위로 접근을 하고, 이 로지컬 블럭은 1차원 배열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외부에서, 즉 컴퓨터 호스트에서 디스크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읽고 쓰라고 할 때 그 섹터 몇 번째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라 이런 게 아니고, 1차원 배열에서 배열 몇 번째에 있는 원소를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디스크 컨트롤러는 그 밖에서 요청하는 이 배열을 어떠한 그 원판에, 어떠한 이 트랙에, 어떠한 조각에다가 그 논리적인 블럭을 위치시킬 것인가, 그거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지컬 블럭과 이 섹터가 이 서로 매핑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섹터 0번은 논리적인 디스크상에서도 로지컬 블럭 0번에 해당하는데, 이 내용은 약속을 해놓는 건데요. 디스크에서 가장 바깥쪽의 실린더의 첫 번째 트랙에 있는 첫 번째 섹터가 이 섹터 0번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어떤 파일 시스템을 쓰던 간에 0번 섹터는 그 부팅과 관련된 그런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공장에서 디스크를 처음 만들게 되면 그 디스크를 이 디스크 컨트롤러가 읽고 쓸 수 있는 섹터 단위로 나누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섹터 단위로 나누어 놓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포매팅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피지컬 포매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로우 레벨 포매팅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사든지 또는 뭐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플로피 디스크를 사든지 이러면은 사용자가 일일이 포맷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포맷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섹터 단위로 나누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예전에 하드디스크가 아주 작을 때는 그 포맷 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렸지만, 요즘은 워낙 하드디스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포맷에 들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구입하시면 이미 이 피지컬 포매팅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제 디스크를 포맷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섹터는 실제 디스크 외부에서 요청하는 이 로지컬 블럭을 저장하기도 하지만, 이 로지컬 블럭 외에 부가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약간 더 따라 붙습니다. 그게 그 섹터의 앞뒷 부분에 붙는 이 헤더하고 뭐 트레일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스크 외부에서 그 로지컬 블럭, 보통 이제 512바이트에 해당하는 블럭을 읽거나 쓰라고 요청을 하면 이 디스크 내부의 섹터에다가 그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헤더하고 트레일러에는 그 내용이 정말 잘 저장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에러 커렉션 하는 코드나 또는 그 주소 매핑을 위한 섹터 번호, 이런 것들을 이 앞뒤에다가 부가적으로 저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 외에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스크 컨트롤러가 이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다 보면은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헤더하고 트레일러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ECC라는 거는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512바이트의 데이터 자체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에 대한 그 축약된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핑거프린트 같은 거죠. 이 데이터를 아주 작게 요약한 그런 코드가 ECC라는 건데요. 요거를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같이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여기 헤더나 트레일러에. 보통 여러분들 해쉬 함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12바이트를 예를 들어서 해쉬 함수를 적용해서 이거를 예를 들자면은 2바이트짜리 그 결과가 2바이트가 되도록 했다. 그러면은 이 내용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해쉬 함수를 적용한 ECC를 같이 저장해 놓으면, 그러면 그 나중에 이 데이터를 꺼내갈 때 디스크 컨트롤러는 요거만 꺼내는 게 아니라 섹터 내용을 읽으면 헤더 트레일러가 같이 읽힙니다. 그러면은 이 헤더나 트레일러에 저장되어 있는 ECC 값하고 그 다음에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ECC를 만든 값하고 두 개가 같은지를 비교해 보죠. 그래서 만약 같으면 이 배드 섹터가 안 나고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읽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뭔가 저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겠죠. 또는 저장은 잘 해놨는데 나중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약간의 오류가 생긴 걸 겁니다. 어차피 근데 이 ECC라는 거는 축약본이기 때문에 모든 오류를 다 잡아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 코드를 만드는 그런 좋은 해쉬 함수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상당 부분의 에러를 검출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ECC를 어느 정도 규모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에러를 수정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에러를 검출만 하고 또 수정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에러가 너무 많이 나면 이거는 수정은 못하게 되고, 그 에러가 일정 수준 이하에서 나게 되면은 이제 ECC를 통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수정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처음에 섹터 단위로 나뉘어지는 그런 과정을 피지컬 포매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지컬 포매팅이 끝난 다음에 그러한 섹터 영역들을 묶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적인 디스크로 만들어주는, 이걸 이제 우리가 로지컬 디스크라고 하죠. 요렇게 만드는 과정을 파티셔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드디스크 하나를 사가지고 C 드라이브하고 D 드라이브로 파티션을 나누면 그 각각이 서로 다른 로지컬 디스크가 되는 것이고, 운영체제는 물리적인 디스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로지컬 디스크를 각각의 독립적인 디스크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티셔닝이 끝나게 되면 이 각각의 파티션을 그 파일 시스템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또 이 수압 에어리어 용도로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 해당하는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걸 우리가 로지컬 포매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FAT 파일 시스템이라면은 FAT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겠고, 그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이라면 아이노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디스크에서 프리 스페이스는 어떤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이제 처음
구매해서 이제 쭉 사용하는 단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파일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나면은 이제 컴퓨터를 전원을 켰을 때 이제 이 파일 시스템 안에 있는 운영체제가 메모리에 올라와서 부팅이 되는 거죠. 그 부팅의 절차에 대해서 간결하게만 여기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그 메모리는 다 비어 있겠죠. 전원을 켜면. 근데 CPU는 메모리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이지 하드디스크는 접근을 못합니다. CPU가 직접 접근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팅이 이루어지느냐. 이 메모리 영역 중에서 전원이 나가더라도 내용이 유지되는 그런 아주 소량의 메모리 부분이 있죠. 바로 이 ROM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 부팅을 위한 아주 간단한 그런 로더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원을 켜게 되면 CPU 제어권이 요 롬의 주소를 가리키게 되고 그러면 이 롬에 있는 이 스몰 부스트랩 로더라는 게 CPU에서 인스트럭션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가 뭘 하라고 그 지시를 내리느냐 하면 하드디스크에서 0번 섹터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다가 올리고 그걸 실행하라고 이 스몰 부스트랩 로더가 지시를 합니다. 0번 섹터는 어떤 파일 시스템이든 항상 공통이라고 했죠. 0번 섹터에는 그 부스트랩 로더, 이 부트 블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트 블럭을 메모리에 올리고 나서 또 그 메모리 영역을 실행하게 되면 그러면 이 부트 블럭은 뭘 하라고 지시하느냐 하면 그 파일 시스템에서 운영체제 커널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메모리에 올려서 실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 커널의 위치는 뭐 섹터 0번이 잘 알아서 지시를 하겠죠. 어떤 파일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운영체제 커널의 파일을 메모리에 올려서 실행을 하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운영체제가 메모리에 올라가서 부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디스크를 접근하는 접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수업에서 여러 번 그 설명을 한 바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디스크를 접근하는 액세스 타임은 크게 세 가지 시간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시크 타임이라는 것인데 요거는 이 디스크 헤드가 지금 읽고 쓰는 요청을 한 그 트랙으로 우리가 이제 같은 트랙을 여러 원판들이 있죠. 근데 같은 트랙에 위치한 이런 곳들을 여러 원판에서 모아서 그것을 이제 실린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트랙이라는 이름하고 실린더라는 이름은 비슷하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 헤드가 안쪽 트랙 또는 안쪽 실린더에 있는 데이터를 읽거나 써야 된다. 그러면 헤드가 안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랬다가 또 다음번에 파일을 읽어오라고 했는데 그 파일은 바깥쪽 트랙에 있다. 그러면 또 이 헤드가 다시 밖으로 나와야지만 해당하는 트랙, 해당하는 실린더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시크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크 타임이 이 디스크를 접근하는 시간에서 가장 큰 시간 구성 요소입니다. 아무래도 이 일종의 기계장치죠. 이 기계장치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반도체를 접근하는 메모리 접근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헤드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읽거나 써야겠다. 그러면 이 디스크는 항상 회전을 하고 있죠. 회전을 하고 있고 회전을 해서 이 내용이 이 헤드한테 와야지 이 친구가 이 섹터에다 데이터를 읽거나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판이 회전해서 섹터 위치가 디스크 헤드한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로테이셔널 레이턴시라고 부릅니다. 이 로테이셔널 레이턴시는 시크 타임보다는 그 한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적은 시간 규모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헤드가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시간,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간, 이 부분을 우리가 트랜스퍼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퍼 타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사실은 트랜스퍼 타임은 굉장히 작은 시간을 차지해요. 그래서 디스크 데이터를 읽고 쓰는 시간은 거의 대부분이 시크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고속 입출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 번의 시크로 많은 양을 트랜스퍼 하면 상당히 이득이라는 거죠. 매번 작은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서 시크를 매번 해야 되면 굉장히 디스크가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한 번 시크 해가지고 많은 양을 읽고 쓰면은 그게 훨씬 디스크 입장에서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의 성능을 나타낼 때 이 디스크 밴드위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 단위 시간당 이 디스크로부터 전송이 되는 바이트의 수가 얼마인지 요거를 밴드위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밴드위스가 높아지려면, 즉 디스크가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려면 가능한 이 시크 타임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스크를 접근하는 시간은 거의 시크 타임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은 디스크 외부에서 읽고 쓰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시크 타임을 줄여서 디스크의 밴드위스를 높여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청들이 들어오면 이 디스크 스케줄링은 요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를 하면 비효율적이겠죠. 요청이 뭐 안쪽 트랙, 바깥쪽 트랙이 번갈아 가면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계속 헤드가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비록 늦게 들어온 요청이라도 안쪽에 있는 그런 요청이 이제 큐에 쌓여 있으면은 그걸 먼저 처리하고 디스크 헤드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전체적인 시크 타임을 줄일 수가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대부분 구현되는 곳이 이 디스크 내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I/O 스케줄러가 이제 디스크보다는 그 위쪽에 그 운영체제 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 디스크상의 위치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스케줄링이 실린더 위치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 논리 블럭 번호 앞에서 이 논리 블럭이 섹터로 매핑이 된다고 했고, 이 디스크 스케줄러는 이 논리 블럭 번호를 보고 이제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어느 정도는 이 디스크상의 이 그 섹터 위치하고 이제 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스케줄링을 해서 해결을 하게 되고요. 또 디스크 내부에서도 스케줄링을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섹터 단위의 스케줄링. 근데 그런 방법을 실제 구현에서는 잘 쓰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실린더 번호로 그냥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 실린더 번호가 0번부터 199번까지 0번부터 199번까지 존재한다고 할 때 이 각각의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은 이러한 실린더 번호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어떤 순서로 이 요청을 처리하느냐, 그게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처리 방법인데, 먼저 FCFS라는 거는 이 First Come, First Served 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게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안쪽 트랙이죠. 안쪽 트랙과 바깥쪽 트랙이 이렇게 번갈아 요청이 오게 되면 디스크 헤드가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0번 트랙, 199번 트랙이라고 하면 순서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헤드의 이동 거리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shortest seek time first라는 이러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고안을 해낸 건데요. 요거는 현재 헤드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요청을 가장 먼저 처리합니다. 물론 큐에 들어와 있는 요청 중에서 현재 헤드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요청을 먼저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헤드가 53번 위치에 있다. 그러면 들어온 순서는 98, 183 이런 순서로 들어왔지만 현재 헤드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요청은 바로 이 65번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늦게 들어온 65번 요청을 이 알고리즘은 가장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현재 디스크 헤드는 지금 65번 위치에 있죠. 이 위치에서 또 제일 가까운 요청이 뭔가를 봤더니 67번입니다. 그래서 67번을 처리하고, 이제 현재 헤드 위치가 67번이니까 또 여기에서 큐에 있는 요청 중에 제일 가까운 위치가 어딘가를 봤더니 37번.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쭉 해나가는 거죠. 즉,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니까 디스크 헤드의 이동 거리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의 문제점이겠죠. 큐에 지금 이런 요청들이 들어와서 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걸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멀리 있는 이쪽 차례가 오는구나 했는데 큐에 다시 이 낮은 주소 영역에 요청들이 왕창 들어오면은 헤드가 이쪽으로 못 가겠죠. 계속 여기서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이쪽 바깥쪽 차례가 오나 했는데 또다시 이 낮은 주소 영역에 요청이 잔뜩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 높은 주소에 있는 요청은 영원히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스타베이션 문제라는 겁니다. 예, 사실 이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획기적인 스케줄링 방법이 바로 이 스캔에 기반한 스케줄링 방법입니다. 이거는 엘리베이터 스케줄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엘리베이터하고 이 스케줄링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스케줄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하면, 지금 큐에 어떤 위치에 요청이 들어왔는지에 상관없이 지금 이런 상황에 좌우받지 않고 굉장히 줏대 있는 그런 스케줄링 방법인데요. 디스크 헤드는 그냥 항상 가장 안쪽 위치에서 바깥쪽 위치로 이동하면서 가는 길목에 요청이 들어와 있으면 처리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까지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또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는 길목에 요청이 있으면 처리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쭉 들어와서 안쪽까지 다 들어왔으면 방향을 턴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주면은 그 디스크 헤드의 이동 거리도 짧아지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가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디스크 헤드의 이동 거리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보셨던 이런 스타베이션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죠. 적어도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이 디스크 헤드가 한번 쭉 스캔해서 끝까지 지나가는 동안에는 적어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이제 공정하면서도 이제 디스크 헤드의 이동 거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방법도 이 위치에 따라서 대기 시간이 약간 다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냐면은 요 가운데 부분은 기다리는 시간의 예상 기대치가 짧아요. 이 양쪽 가장자리 영역보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디스크 헤드가 일로 이동하는데 내가 이거 나 여기 처리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버스가 이미 떠났어요. 헤드가 떠났다. 그러면은 나는 언제쯤 다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하면은 갔다가 오는 거죠. 요만큼의 시간이면 내가 지금 막 눈으로 보고 있는데 떠난 헤드가 다시 오는데 걸리는 그 시간은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가장자리인 경우에는 어떠냐? 이쪽이나 이쪽 끝에서는 내가 막 도착을 했다. 그런데 이미 헤드가 떠났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은 헤드가 제일 반대쪽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가운데 지점은 최악의 경우에 이 반바퀴만 돌면 되는데 가장자리 지역은 한 바퀴를 기다려야지만 내 차례가 온다라는 게 이 스캔 알고리즘의 대기 시간에 편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C스캔이라는 알고리즘을 도입을 한 겁니다. 서큘러 스캔의 준말인데요. 이 방법은 디스크 헤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나갈 때는 요청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큐에 요청이 들어온 게 있으면 지나가면서 그거를 처리하고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끝까지 다 지나가서 다시 반대쪽으로 이동할 때는 큐에 들어온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헤드가 끝까지 이동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쪽으로 지나가면서는 요청들을 처리하고 다시 되돌아올 때는 그냥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되돌아오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스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동 거리는 다소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는 지나가면서 뭔가 처리를 하지만 반대쪽으로는 그냥 이동만 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조금 길어질 수가 있지만 이 큐에 들어온 요청들의 대기 시간이 좀 더 균일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아까처럼 이 가운데 쪽에 요청이나 가장자리 쪽의 요청이나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기 시간이 균일하다는 것이 이제 이 C스캔의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이 스캔에 기반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항상 지조를 가지고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 가면서 요청이 있으면 처리하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이런 방식인데, 약간 좀 더 공정성을 고려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의 편차를 적게 하려고 이 C스캔이라는 방법을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변형한 알고리즘들로 N스캔이나 룩이나 C룩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먼저 N스캔이라는 거는 이 디스크 헤드가 이동하면서 현재 그 스캔하고 똑같은데 출발을 하면서 이미 큐에 들어와 있는 거는 이번에 지나가면서 처리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도중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캔하고 다르게 N스캔은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헤드가 출발하면서 봤더니 지금 요청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지나가면서 그 요청은 처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지나가고, 가는 도중에도 요청이 큐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거는 이번에 처리 안 하고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다 와서 다시 일로 이동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아까 처리하지 않은 요청을 포함해서 지금 큐에 들어온 요청들이 있겠죠. 그거는 이번에 내가 지나가면서 처리하겠다. 하지만 지금 지나가는 도중에 들어오는 요청은 처리하지 않고 그냥 다음번 차례에 처리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 큐에 들어온 요청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의 분포가 약간 더 균일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대기 시간의 편차를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룩하고 C룩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요거는 이 스캔하고 C스캔의 그 약간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개선한 겁니다. 스캔하고 C스캔은 요청이 있든 없든 간에 항상 끝에서 끝으로 헤드가 이동을 했죠. 그런 다음에 끝까지 다 찍고 나서 턴을 해서 돌아오고, 여기서도 끝까지 다 간 다음에 턴을 하는 이런 식인데, 사실 이쪽 방향으로 더 요청이 없으면 끝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룩이나 C룩은
스캔하고 C 스캔을 어떤 식으로 개선한 거냐면 현재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뭔가 요청을 처리하고 그쪽 방향에 더 이상 요청이 없다. 그럼 거기서 그냥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 스캔에서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다 처리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더 이상 요청이 없으면 방향을 바꾸는 그런 방법이 룩이고요. 그 다음에 C 스캔을 쓰는데 여기서 더 이상 이쪽 방향으로 요청이 없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는 그런 방법은 C 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C 룩을 보여드리고 있죠. 보시면은 이쪽 방향으로 지금 헤드가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면 쭉 처리를 하다가 183번까지 요청이 있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요 사이에는 183에서 199 사이에는 더 이상 요청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방향을 틀어서 C가 붙은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처리를 하지 않고 쭉 이동만 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0번까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낮은 주소 Q에 있는 제일 낮은 주소인 14번까지만 가서 여기서부터 처리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하고 비교해서 C 스캔을 보시면 183번 이후에 요청이 없음에도 제일 끝까지 갔다가 턴을 하고 그 다음에 14번보다 더 낮은 주소에는 요청이 없음에도 0번까지 들어온 다음에 턴을 하는 요게 이제 C 스캔이었죠. 그게 이제 이 C 룩하고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스캔인 경우에는 뭐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게 차이점이죠. 요게 이제 스캔에서 룩으로 바뀌었다면 14번 위치에서 0번으로 안 가고 그냥 방향을 턴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 요게 엘리베이터 스케줄링하고 대단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FCFS 같은 스케줄링을 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9층까지 있는 이 200층 건물에서 각 층에 있는 사용자가 이렇게 버튼을 눌렀는데 183층에서 누르고 37층에서 누르고 122층에서 누르고 14층에서 누르고 124층에서 눌렀다.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183층 갔다가 37층 갔다가 122층 갔다가 14층 갔다가 124층 가고 이러면은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보시면은 그냥 엘리베이터가 진행을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가는 길목에 있는 사용자는 같이 이제 태워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디스크 스케줄링의 이 스캔 알고리즘의 철학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스케줄링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지어서 이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어떤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냐 현대 디스크 시스템에서는 스캔에 기반한 이런 알고리즘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스크 헤드의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스케줄링이라는 게 사실은 파일을 어떻게 할당하느냐 우리가 파일을 디스크에 할당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그 파일을 할당하는 방법도 이 디스크 스케줄링의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연속 할당을 했으면 뭐 연속된 그 실린더 위치에 있어서 더 이동 거리를 줄일 수가 있고 반면에 산발적으로 할당을 했으면 헤드의 이동이 더 길어져야겠죠. 어쨌든 뭐 디스크 헤드는 스캔 알고리즘을 쓰는 게 좋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현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디스크 스케줄링을 할 때 뭐 스카시라든지 이런 데서 스케줄링을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그 머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는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 개별적인 요청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기보다는 여러 요청들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이 디스크 I/O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우정체제 커널의 내부 모듈과는 별도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다른 알고리즘으로 교체해서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파일 할당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 나머지 부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